프로젝트 1260, 오늘은 925일째를 맞았습니다. 프로젝트 1260이 올해 2024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한반도를 중심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 열강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시작된 전쟁으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철 작가가 쓴 그러한 내용이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내용으로 대만 해협을 중국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될 경우에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일본과 미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각국들은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뭐 이렇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쿨버스 하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스마트폰에 이제 전자책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칼라로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한반도가 한국에 계신,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주로 이제 북한 쪽에 관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조금 그 폭을 넓혀가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러한 대립 때문에 이런 모든 분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을 조금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 외교학과가 최종 학벌이 되는데, 그때 기억을 약간 되살리고, 또 이철 저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기업을 하면서 대만의 뭐 국제정치대학인가 그렇게 와이프 분을 얻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 와가지고 이거를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제 이 책하고 같이 제가 읽어본 것을,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기자라고 이제 미국의 소리방송 VOA 거기에서 4년 동안 이렇게 미국의 뭐 국방장관 등등 영어 통역자로 해서 영어를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책을 낸 게 있어서 요걸 소개하고 나서 그것도 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 정리를 하나씩 해드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앞으로 이 분야를 생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갈 때 이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앞에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또 개념 있으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에 이제 이미 시작된 전쟁에 보시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치기 전에 북한이 남한을 친다, 그런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이 얘기를, 이 소제목을 위아래로 붙이면서, 이 북한은 중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남한에 미국은 이제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8,500명 이하는 내려가지 못하도록 법안을 전에 통과시켰는데, 뭐 이것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주한 미군 28,500명 그리고 한국군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만을 타이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만을 타이완이라고 부르니까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타이완을 침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이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빨리 접근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고, 미국 대신에 아마도 일본이 여기에 이제 일본이 이 대리전으로 미사일을 지금 일본이 이제 개발 중인 미사일을 대만 해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범위가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라고 있는데, 제1도련선 안쪽으로 한국이 거기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미군이 일찍 도착하면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둥펑 17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이제 850km 그 이상을 날아간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미군들은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항공모함이라든지 그걸 배치를 빼야 되는데, 앞으로 더 개발할 경우에는 미군이 괌에서 하와이로 또 더 물러나 있다가 타이완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로 가는데 10일 이상, 2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그때 도착하게 되면은 전쟁 종료해버리면은 전쟁에서 또 중국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철 작가분께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칠 경우에 북한을 통해서 침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논조로 쭉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이렇게 사회 분야나 정치 경제상에 어떤 게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적인 어떤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금 고민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2024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에, 중국이 타이완을 왜 침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이완을 접수하지 않고는, 타이완을 먹고 나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타이완이 버티고 있으면은, 마치 항공모함처럼 버티고 있으면은 절대로 제1도련선을 돌파할 수가 없고, 제1도련선을 돌파할 수가 없으면은 제2도련선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중국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철 작가가 쓴 책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는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2장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전쟁이 어떤 일들을 초래할 것이냐, 그리고 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일본이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하기 때문에, 육군은 별로 없지만 몇만 명 수준인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사일이나 뭐 구축함 등을 동원해서 그 중국을 제재하는데 동원하니까, 미일 연합사령부에 관련한 얘기도, 그 얘기는 이제 김동연 기자가 쓴 우리는 미국을 너무 모른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미일 연합사령부를 할 경우에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참전은 이미 결정되었다, 그것이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에서는 전쟁터가 이제 어디까지가 될 것이냐,
주로 이제 대만 해협이지만 제1도련선 안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중국해가 한반도도 그게 이제 포함이 되는 그쪽이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미중 갈등과 전쟁 시나리오 양안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7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북한이 이제 치려고 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통일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 한반도가 정말 불바다가 된다는 그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현재 중국의 미사일 그 사정 거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CSIS라고 하는데, CSIS에서 말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사정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SRB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000km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있고 3000km에 달하는 MRBM이 있고 또 5500km에 달하는 IRBM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00km라면 어디까지를 커버하냐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커버하는 아주 먼 거리까지 도달하게 되는 이런 미사일 지금 사정거리. 이 싸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사일과 드론, 중국에도 여러 이제 구 항공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드론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되는 전자전, 최첨단 전자전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중국이 이제 5,500km 사거리에 그런 미사일을 오면 이것을 탐지하고 사전에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 때에 사드를 설치할 그 당시에 북한을 겨냥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에서 이 사드를 설치하는 경제 보복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지금 사드라는 X밴드 레이더 탐지 거리가 1000km가 있고 또 2000km 전진 배치 모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FBR이고 2000km는 1000km 종말 단계 요격 모드가 TM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능적인 면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국이 지금 핵 잠수함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가운데야, 그리고 미사일도 사전에 탐지가 된다면은 이 2000km라면은 중국이 이제 정구 군대 조직이 북부 정구가 있고 동부 정구, 남부 정구 이렇게 미국 중앙을 잘라서 동쪽, 북쪽, 남쪽 그렇게 하면은 그쪽까지도 커버하는, 중국의 절반 이상을 커버하는 그런 레이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지금 사드가 있는 곳을 대만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중국, 미국 이렇게 대립이 극에 달할 대립을 하게 될 경우에, 한판 붙게 될 경우에 가장 먼저 그것을 타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안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은 자동적으로 그게 말려들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중국의 제1도련선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 폴 락헤무라 장군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은 한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을 지지한다는 보도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기자가 쓴 그 책을 보면은 한국이 몸빵을 하고 뒤에 이제 미국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한국에서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 큰 잘못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이 동원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타이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북한이 위험한 것이지 핵무기 만들고 하니까 타이완이 뭘 그렇게 위험하냐 하지만 이건 한국의 이제 언론 매체 보도하는 그런 보도 매체들이 그쪽만 주로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물랑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또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때는 당시에는 뭐 서류 미비자가 돼 가지고 뭐 취재도 할 수 없고, 근데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메인 언론들이 워싱턴에 오는 것을 거쳐가는 하나의 정류장, 거기서 자기가 뿌리를 받고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국의 속내를 알려고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저쪽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발은 워싱턴에 붙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때가 벌써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앞으로 이제 그 양안 전쟁 2027년 중국이 이제 완전하게 무기나 그런 전술 전략적으로 확립을 해가는 해를 2035년이라고 잡고 있으니까 다가오는 수년 내에 한국은 북한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적당하게 중간에서 있을 수는 없는 회색 지대는 없다. 양쪽 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지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팀들이나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구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게 통계 수치에서 확 나오기 때문에 정말 대만 사람들은 지금 양안 전쟁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자기가 돈 많이 받는 그런 반도체나 그런 걸 버리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뛰어들어 가지고 과로로 숨질 정도로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대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인도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보시면은 제가 도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양안 그 리스크가 2022년도부터 굉장히 높아지고 7을 지금까지 없었던 7을 넘기질 않았는데 7을 지금 넘기는 리스크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취해왔냐면은 1992년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992년도는 하나의 중국을 하면서 이 중국에다가 그 타이완 사람들이 이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인구가 12억, 14억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있으니까 그 인구들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종속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타이완 안에 살고 있는 주로 타이완 중부하고 남부에 농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농민들이 농사를 져 가지고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수출하면 엄청난 수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1992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타이완에서 수출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공업 제품에 중국에 보내면 관세금이 없으니까 그냥 파는 대로 족족 다 줍줍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해서 지내오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2035년까지, 그 2035년까지 완료되는 네트워크 프로젝트에는 본토에 있는 푸즈오와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철도 계획도 들어있어 가지고 2035년까지, 그 전에, 그것이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으로 해서 철도까지 연결할 예정이다. 푸즈오와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철도 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 사람의 경우에는 30년 전에는 자신이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25%였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타이완 사람 2%만이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타이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60%가 넘는다는 그런 조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력 면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한 200만 명이 인민해방군의 병력 규모가 지금 200만 명인데, 타이완은 병력은 17만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만 대 17만, 이게 이제 상대하기가 힘든 그런 대상이고, 또 중국 본토와 타이완까지 그 해협의 거리가 한 200km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고, 타이완이 이를 대비해서 무기를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다른 데서 무기를 주겠다는 그 얘기는 하는데, 미국의 이제 3세대 전차 M1A2 에이브람 탱크라고 하는데, 그것을 108대를 미국에 주문해 놓고 있지만, 그것이 올해 38대, 내년 2025년도에 42대, 2026년도에 26대를 인도할 예정이고, 또 팔라딘 자주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M109A6라는 팔라딘 자주포 40기, 이것도 이제 주문을 했지만 2027년이 돼야 인도될 예정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무기를 잘 준다 해놓고 잘 주지 못하는 이유가, 현상 유지가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되면은 제일 좋은데, 지금 중국이 현상 유지를 깨고 침공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것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이제 2012년에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면서 5년에서 10년을 하고 2023년에 3년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3년임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3년임이 이 마지막 무렵이 2027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시진핑 시스템은 옛날에 모택동 1인 체제 시스템하고 같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려면은 그때 타이완 전쟁, 양안 전쟁을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7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2027년을 전후해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타이완에 이제 무기도 잘 지원하고 안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개발을 해가. 왜냐하면 타이완 내에 TSMC라는 그 막강한 반도체 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천궁이라는 그 미사일도 자체 개발하고, 드론도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고, 그래서 2025년,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타이완은 새로운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드론 기지, 정비창을 포함한 4개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미사일 천궁도 개발하고 드론 기지창도 4개씩이나 지금 건설을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 타이완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개입할 거라고 믿는 사람의 수가 2021년 11월에는 65%였는데 최근에는 이 책을 기록할 당시니까 35%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은 지금 여러 전 세계를 다 관할해야 되게 중동에서도 이제 군사 아프가니스탄 철수부터 해서 여러 군사를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에 많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형님이 할 때에 유럽이 다 돈대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 미군 주둔 비용을 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다음에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 기자가 쓴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 한반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타이완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문제도 바로 일본에서 미일 연합사령부가 생기게 될 경우에 한미연합사령부랑 미일연합사령부가 또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전혀 그런 것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완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민진당, 국민당, 민중당, 제3당이 민중당이 출연해가지고 타이완의 정치권이 삼국지의 형국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타이완의 상황이나 중국의 상황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국의 언론들은 그것을 균형 있게 보도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개념이 진보적 가치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진보적 가치 전략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캐서린 힉스로부터 출발을 해야 이 진보적 가치 전략의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는 나라의 경우에만 미국이 개입을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그래서 진보적 가치 전략은 트럼프의 지지하에서 합참을 지휘하게 된 밀리 사령관의 동의를 얻었고 주창자는 캐서린 힉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지금 차관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진보적 가치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되는 주 전장이 만약에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한반도의 젊은이가 가서 잘못하면 수백만의 한반도의 젊은이가 피를 뿌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섬찟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군과 관련해서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그랑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미일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이 또 전시작전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경우에 미국보다 먼저 앞서서 결정을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에 보시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결과가 자칫 한국의 젊은이들을 사실상 일본을 위한 전쟁터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육군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 6만인가 7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육군이고 한국은 지금 정확히 뭐 한국의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60만, 70만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처할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각국 미중 그 양안 전쟁 시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취하게 될 그런 입장들을 하나씩 이제 본인 이철 작가의 개인 의견도 얘기를 하면서 주로 미국과 함께 싸우게 될 나라로는 이제 오커스 동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리고 영국, 미국이 주요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보면은 호주의 이제 핵잠수함을 프랑스에서 지원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에서 직접 기술을 이전해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오커스 동맹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이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파이브 아이즈라고 이제 서로 아주 긴밀한 정보들을 나누는 그 5개의 눈에서 캐나다, 미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은 긴밀한 첩보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신뢰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호주가 발언권이 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자신에게 직접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한 특별한 양쪽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마지막까지 한쪽을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면 이제 베트남이 가장 곤란한 입장인데 베트남 경우에서는 바로 남중국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캄보디아, 중국하고 이제 캄보디아가 중국에 항구를 내어줄 경우에 굉장히 동쪽, 북쪽, 남쪽, 서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쪽까지 베트남이 포위를 당하게 되니까 베트남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도 맞물려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고 오히려 이제 태국은 거리가 머니까 좀 여유가 있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느긋한 입장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서 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공급을 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도인데 인도는 아마 중립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는 유럽이지만 인도 태평양의 섬이 프랑스령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반도의 한 110배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라고 하는데 섬들에서 뭐 공해상에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거기에 직접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이제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중국하고도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현재로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한국과 일본이 되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양안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고 바로 한국이 중국을 대항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평택이라든지 평택의 미군 부대라든지 뭐 오산 공군기지라든지 그런 것이 바로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김동연 기자는 그 독침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것이 정말 위협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독침이 되는 독침을 치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미국은 선택은 강요를 하지 않지만 간접화법을 써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한국은 그러한 선택을 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 이철 작가의 입장을 한국 정부의 그런 상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어떤 입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철 작가의 입장도 아니고 김동연 기자의 입장도 아니고 저는
과거 이제 그 부산에서부터 기독교계의 신문 기자로 쭉 있으면서 또 개신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와 처치와 스테이트가 이제 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바이블이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국가와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와 교회가 서로 이렇게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과거부터 쭉 해왔고 워싱턴에 제 모든 몸을 던져서 거기에 왔을 때부터 쭉 지켜보게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때를 맞았기 때문에 올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베옷을 입고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김동현 기자가 한 우리는 미국을 너무 모른다.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